오마하의 현인, 투자의 귀재, 또 한때는 세계 최고의 부자, 여러 수식어가 있는 사람. 누군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주식 투자는 몰라도 이분의 성함은 정말 유명하죠. 워런 버핏.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워런 버핏이 2025년까지만 투자를 하겠다, 일을 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은퇴를 선언을 했죠. 너무 아쉽습니다. 워런 버핏의 은퇴를 기념을 해서 워런 버핏의 생각과 투자 일대기를 모두 집대성한 책이 새로 나왔는데, 오늘은 워런 버핏 바이블 완결판을 같이 읽어보시죠. 도움 말씀은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를 이끌고 계시는 김학균 전무와 함께. 안녕하세요, 전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역대급 두께입니다. 네. 책 잠깐만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이게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옆으로 하면은 보통 우리가 한 500페이지 되면 벽돌책이라고 하는데, 네. 이 책은 940페이지입니다. 예. 1000페이지에서 조금 모자라네요. 본문만 그렇게 야, 되는데요. 이거 들고 오시느라 또 고생하셨겠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좋은 책이고, 예. 지금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핏의 은퇴를 모두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그렇죠. 1930년생이세요. 예. 95세. 많이 하셨죠. 예.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정말 어떻게 보면 소울 프렌드라고 할 수 있는 찰리 먼거가 아마 1923년생? 25년생인가? 예. 훨씬 더 나이 많으세요. 다 네. 대여섯 살 많으신데 202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참 95세까지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또 투자자로서도 그 왕성한 활동을 하시지만, 이 5월 초에 이제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투자하는 방식이 이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버핏이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인데 최악의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워런 버핏이 물려가지고 인수를 해버린 회사. 1960년대에 예. 이 직물회사를 샀어요. 예. 굉장히 싼 가격에 샀는데, 뭐 이제 직물업이라는 게 아시아 국가들에게 밀리면서 사양산업이 됐는데, 이 보험회사 하나 인수를 하면서 버크셔 해서웨이란 이름으로 아주 보험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직물회사가 아니고 직물사업은 80년대에 접어버렸고요. 네. 이제 지주회사가 되었죠. 그 산하에 많은 기업들을 갖고 있고, 워렌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요. 그 버크셔 해서웨이 최대 주주입니다. 네.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74만 불 합니다. 한 주에. 10억 좀 넘죠. 예, 굉장히 비싼 주식인데 한 주에 10억이 넘어요. 그 중에 한 36% 지분을 버핏이 갖고 있으니까, 네. 뭐 버핏보다 돈 많은 사람들은 있습니다. 뭐 빌 게이츠도 그랬고 지금 일론 머스크도 그런데, 버핏이 그들과 차이가 나는 거는,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는 이 창업을 했어요. 네. 내가 기업을 가져서 결과적으로 기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됐는데, 워런 버핏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됐다는 점에서 그들과 좀 다르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워렌 버핏이 보통 사람들처럼 뭐 주식을 뭐 조금 샀다가 팔고 이런 게 아니고 기업 인수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는 기본적으로 자회사로 기업 전체 지분을 사서 자회사로 관리하기 이제 원하거든요. 반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지분을 한 5% 정도 사서 돈을 벌기도 했고, 주식 투자를 통해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워렌 버핏. 그래서 다른 사업가들과는 좀 다른.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우고자 하는 분인데, 워런 버핏의 일단 은퇴 자체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책 앞에 네. 추천사나 서문을 쓰신 분들도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충격적이었다고. 조금 아쉽죠. 네. 사실 생각해보면 95인데 버핏도 맨날 투자하고 코카콜라나 이 맥도날드 햄버거 먹으면서 안 사셔도 될 나이인데, 워낙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네. 이제 아쉬운 마음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사실 그 워렌 버핏 이렇게 검색창에 치시면 네. 아마 이 사람에 대한 책이 아마 한국에서도 수백 권 됩니다. 셀 수 없이 많아요. 많아요. 네. 근데 워렌 버핏의 이야기는 이 원 저자가 워렌 버핏입니다. 오리지널 키가 버핏이 갖고 있는데, 네. 이분이 수십 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버핏은 책을 쓰지 않았어요. 직접 쓴 책은 쓴 없죠. 책은 없습니다. 뭐 예전에 이 포춘이나 이런 데 기고한 글은 있지만 책 쓴 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버핏과 관련된 책을 쓰는 사람들은 버핏의 생각을 잘 조합하고 전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버핏에 대한 책은 저는 누가 번역을 하고 누가 편집을 하고 편역을 하고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로렌스 커닝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버핏에 대한 책이 글로벌하게 보면 워렌 버핏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고요. 네. 주주서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뭐 글로벌하게 많은 독자들이 보는 건데요. 커닝햄은 이 주주서한을 번역한 사람이고요. 예. 그리고 이 워렌 버핏 바이블은 리처드 코너스라고 하는 분이 번역을 편집을 했죠. 어떻게 보면 다 워런 버핏이 인정한 사람. 인정한 사람도 두 분 다 대학 교수입니다. 네. 근데 이 책도 그 원본은 리처드 코너스란 사람이 쓴 책을 번역한 건데요. 근데 리처드 코너스가 20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책은 2025년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주주 서한과 주주총회 발언까지도 네. 추가로 담은 거죠. 추가로 담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리처드 코너스가 워렌 버핏 바이블이라고 한 틀을 만들었지만 이 책을 편집한 한국의 그 역자 이건 작가라는 분이 기여도가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가진 특징은 미국에는 커닝햄이나 코너스라는 위대한 버핏과 관련된 작가가 있다 그러면 한국에는 이건이라고 하는 저는 한국 자본시장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이 솜씨 있게 이 편집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완결판이라고 해놨는데 이제 뭐 진짜 완결판이죠. 버핏이 투자해서 올해 말에 그렇죠. 은퇴하고 또 주주 서한과 버크셔에서의 주주총회를 통해서 얘기했던 정말 잠언과 같은 보석과 같은 말을 우리가 그 경로는 이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완결판이고요. 그리고 또 2025년까지 담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신까지. 뭐 완결판이라는 이름에 맞는 이런 걸맞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940페이지에 이르지만 사실은 이제는 더 나올 수도 없는 그렇죠. 좀 안타깝기도 한 마지막 사실 이야기. 원본이 좋으면 예. 작가들이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창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거를 응용을 하고. 그런 책들이 많죠. 근데 버핏은 말하는 것 자체가 철학자 같기도 하고 훌륭한 투자자이기도 하고 훌륭한 경영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쾌하기도 하고. 예, 유머도 있죠. 그렇게 보면 이걸 다른 사람들이 더 부가가치를 높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저는 버핏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이 책이 가진 또 장점 두 가지를 읽으면서 느낀 거는 버핏이 수십 년 동안 주주서한과 주총을 통해서 증문즉답을 했거든요. 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근데 그거를 1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뭐 따로 읽어도 읽기 좋은 편하게. 책이고 그리고 저도 뭐 한 장에 뭐라고 할까요? 해설자로 들어가서 뭐 저는 열심히 썼을 따름인데 다른 9분들은 한국 자본시장에 정말 명망이 있고 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각 장에 대한 해설까지 붙였기 때문에 뭐 이런 점에서는 이렇게 좀 차별화되는 그렇죠. 책이라고 봅니다. 그 사실 워런 버핏의 말과 글을 해설할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 엄청난 명예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네. 그리고 또 이 책을 편역, 그러니까 단순 번역만 아니라 그걸 다시 읽기 편하게 네. 조합을 또 해주신 이건 선생님이 저희 Y스트릿에 나오신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희 별책 브록은 KBS 1라디오랑 Y스트릿이랑 공동 제작을 하거든요. 아, 근데 그러시구나. 유일하게 이건 번역가님이 출연하신 유튜브 채널이 Y스트릿밖에 없다는 거. 이거 그러시구나. 강조해야 됩니다. 그것도 자산이네요. 그럼 엄청난 근데 자산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한국에서 번역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금서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에 본 상당수의 책이 일본어판을 중역한 책이에요. 그것도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일본어만 알아서 중역한 책인데 그 이후로 수준 높은 번역판이 나오면서 제가 느낀 게 야, 그 책이 이 책이었어 느낄 정도로 사실 우리가 저처럼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좋은 번역판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언어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메커니즘을 잘하는 사람이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여담입니다만은 요즘 저의 독서 중에서 즐거운 독서가 네. 세계 문학 전집 읽는 거예요. 요즘 몇 개 한국의 대형 출판사에서 제대로 출판해서 냈거든요. 번역을 더 네, 잘해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걸리버 여행기를 봤는데 내가 어렸을 때 본 거랑 상당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번역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적 수준을 높이는 데도 저는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책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몇 장 읽다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더 이제 재미있게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끔 또 만들어야 하는 거고요. 워런 버핏 바이블 완결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버핏 이야기하면은 투자, 네. 주식 투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때는 세계 최고의 부자까지 올랐고 어마어마한 자산을 갖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 말고도 어떤 이유에서 이분을 또 우리가 많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투자를 봤을 때. 우리가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은 상당히
교만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제 버핏과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이 그 만들어낸 철학인 가치 투자는 네. 기본적으로 겸손의 철학이 내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모르는 게 많다라는 거죠. 내가 아는 것만 해야 된다라는 게 가치 투자자가 지향하는 절대 원칙이거든요. 네. 근데 저도 뭐 애널리스트 살다 보면 이런저런 발언을 요구받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 내가 정말 알고 하는 건지 모르는,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하지만 알고 하는지 모르는 건지가 사실 그걸 구별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잘 아는 사람은 사실 내가 아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뭔지를 잘 구별하는데요. 버핏은 능력범이란 걸 강조합니다. 네. 그 얘기는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모르는 거는 안 하는 것도 투자다라고 하는 게 버핏이 가진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고요. 내가 아는 것만 해야 된다. 그래서 버핏이 너무 빈번하게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비판적인 얘기를 했어요. 네. 내가 아는 것만 해야 되는데요. 내가 아는 것도 확실치가 않아. 그리고 투자라는 게 미래를 전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베스트로 안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살 때는 좋은 가격에 사야 돼.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강조하는 게 안전마진, 사실 스승인 벤저민 그레임이 얘기하는 건데 네. 내가 잘 알더라도 내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좋은 가격에 사야 된다. 근데 어떻게 주식을 그렇게 많이 사고 파냐. 근데 이제 그 근간에는 알미라든가 능력범이라든가 안전마진 이런 거에는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아는 데서만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 들어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굉장히 이제 지주회사인데요. 그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전적인 자율권을 줍니다. 이제 버핏이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좋은 기업을 사는 건 버핏이 하는 일. 그리고 나머지는 전적인 권한 위양이에요. 자기가 아는 것에서 합당한 가격을 주고 샀기 때문에 버핏이 투자한 회사는 잘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 회사들이 돈을 벌잖아요. 네. 버핏이 하는 일은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죠. 투자하는 건 그들의 역할이지만은 버핏과 멍거의 역할이었지만은 그 같이 일하는 파트너에게 아주 극단의 자율성을 주고 이런 것들도 사실 똑똑한 사람이 하기 힘들죠. 내가 다 하려 그러잖아요. 버핏은 그런 점에서 이 경영자로서도 굉장히 배울 만한 철학이 그런 포인트가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로서 뿐만 아니라 경영자로서 경영 스타일도 뒷부분에 또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정말 장기 투자를 한다. 장기 투자만 고집한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또 않아요. 뭐 워렌 버핏은 사실 다양하게 투자를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는 맞죠. 그 기본적으로 그렇고. 코카콜라라든가 굉장히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제 길게 웰스파고 가져가죠. 같은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을 사면 팔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예 팔 필요가 없는 기업을 사기도 계속해서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뭐 한 30여 년 정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기업에서 나오는 배당이 매년 나오는 배당이 거의 배당금을 2, 3년 모으면 최초에 투자했던 투자 원금을 다 회수할 정도니까요. 주가 오른 건 말할 필요도 없고 네. 이제 장기 투자를 지향합니다마는 이거는 뭐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끊고 팔아야 되고요. 뭐 항공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버핏도 투자에 실패의 사례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맞아요. 기본적으로 투자의 호흡이 되게 이제 길다고 봐야죠. 해서 거의 한 4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한 30년 이상을 또 갖고 있는 그게 또 많은 또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워런 버핏 스타일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워런 버핏이 기업을 고르는 투자할 대상을 찾는 그만의 어떤 원칙, 규칙 같은 건 좀 그 틀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내가 잘 알아야 된다. 능력 범위 안에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본인이 잘 알아야 되는데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기업에 대해서 투자권, 인수권을 가져오면 버핏과 찰리 멍거는 뭐 한 20분이면 이게 투자할지 안 할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버핏은 기본적으로 잘 아는 기업을 사야 되는데요. 그래서 버핏의 가치 투자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하는 관점에서도 미래는 모르잖아요. 네.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 검증이 된 회사를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버핏의 투자는 턴어라운드 이런 거 안 믿어요. 아하.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할 때 나쁜 기업이 좋아지게 되면 돈을 많이 번다. 이것도 사실 존중할 만한 철학이고 그렇게 네. 돈을 번 사람도 있지만 옛날에 못했던 건 앞으로도 못할 확률이 되게 높고 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하긴 힘든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잘 나가지만 5년 후나 10년 후에 내가 계산하기가 힘든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잘 안 사는 것이고요. 또 버핏의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입니다. 네.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야 된다는데, 근데 버핏의 투자가 조금 이제 바뀐 것은, 이건 뭐 뒤에서 말씀드릴까요? 이제, 원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좋은 기업을, 그러니까 가치 대비 저평가 기업을 사는 싸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이 가진 퀄리티, 질에 대한 평가는 사실 좀 많이 빠져 있었어요. 뭐 쓰레기 같은 기업이더라도 싸게 살 수 싸게 있잖아요. 사면 이거 담배꽁초 기업이라 그랬거든요. 네. 담배 그냥 한 대 쭉 빨고 공짜로 버리면 된다. 이런 걸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이 투자했던 시기가 대공황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그런 시대적 배경으로 보정을 해야 돼요. 네. 굉장히 주가가 많이 다들 싸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가장 주식이 일시적으로 눌린 저평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주장을 했고요. 근데 이제 찰리 멍거를 만나면서 버핏의 투자 스타일이 바뀌었죠. 어떤 기업이건 나쁜 기업이더라도 싸게 안전마진을 확보해서 싸게 사는 거는 사실은 좋은 투자다라는 게 벤자민 그레이엄의 철학이고 버핏이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버크셔 해서는 그렇게 투자하다 실패했어요. 싼 줄 알았는데 기업이 계속 나빠져. 그러니까 싼 게 아닌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찰리 멍거가 주장했던 거는 좋은 기업을 네. 그냥 합당한 가격에 사라. 그럼 기업이 경영을 잘하면서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결국은 합당한 가격에 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버핏의 투자는 두 단계를 거쳐왔는데요. 근데 핵심은 뭐 좋은 기업이건 뭐 담배꽁초 주식이건 잘하는 걸 사야 된다라는 거고 미래가 예측 가능한 걸 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버핏이 밸류에이션이 비싼 성장 주식이나 이런 거는 잘 안 사죠. 그렇죠. 근데 애플을 샀어요. 지금 애플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비중으로는 애플이 제일 많죠. 제일 많죠. 상장사 중에서. 근데 이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러면은 엔비디아와 비슷한 회사인가? 아니죠.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 워런 이건 버핏이 소비재예요, 애플을 산 소비재. 거는 한 2016년인가요? 그 아이폰 나오고 한참 뒤에 네. 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하나의 성장 주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휴대폰 사업이 거의 그 단계만 해도 성숙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지닌 이런 것들을 버핏은 해자라고 부릅니다. 이 성 앞에 이렇게 막 연못 같은 그 적군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이런 공간이 해자잖아요. 네. 버핏은 해자가 있는 기업을 사는데 그래서 저는 애플 같은 기업은 그런 점에서 보면은 조금 다른 성격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내가 투자 잘해서 돈 모은 건 되게 많고 그러니까 부자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투자 몇 개 잘못한 것도 있어. 그건 뭐 저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떳떳하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투자의 실패 사례, 뭐 버크셔 해서웨이 직물회사 산 것도 실패고 네. 또 항공주는 여러 번 투자를 해서 실패를 했는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좋은 걸 알고도 투자하지 못해서 놓친 것도 너무 많아라고 하는데 구글 얘기를 하죠. 구글. 예, 아마존도 버핏의 비즈니스 그렇고. 모델이 이 어떻게 보면 그 보험회사 중심의 모델이에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잖아요. 네. 근데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버핏이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플로트라고 하는데요. 네. 뭐 가이코라든가 유명한 제네럴리라든가 보험회사들이 많은데 2000년대 초에 구글에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아, 예, 구글에 가이코 보험회사 광고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거나 버핏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자기들이 계측할 수 있는 나의 능력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구글을 놓친 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멍거랑 후회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글, 뭐 아마존 그리고 빌 게이츠랑 친한데 마이크로소프트 안 산 것도 안 그렇고. 월마트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애플을 샀다라는 건 IT 기업이 아니라 일종의 소비재. 소비재. 미국과 세계적으로 이제 꾸준히 갈 수 있는 소비재로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아까 그 해자가 있는 성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걸 부동산으로 따지면 난공불락의 성만 산다. 그럼요. 이런 것 같기도 예컨대 이 90년대 초에 뉴욕대 앞에 건물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버핏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기면 뉴욕 대학은 옮겨가지 않을 거고 예. 그때 굉장히 큰 쇼핑센터가 들어가 있었대요. 근데 이 쇼핑센터가 굉장히 낮은 임대료를 주고 거기 장기 한 4, 5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은 그 공간을 차지하는 임차인이 네. 낮은 임대료를 주게 되면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부담된다고 생각하지만 버핏 입장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그 건물 가격이 쌌을 거거든요. 또 90년대 초는
그 미국의 주택대부조합 파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였거든요. 이게 다 반영돼 있는 거고 뉴욕 대학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일종의 해자죠. 그 앞에 계속 있을 거니까. 그리고 그 저가의 임대료를 내는 임차인은 한 5년 지나면 나가는 거니까 내가 길게 보면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꼭 주식만 샀던 게 아니고요. 농지를 사서 네. 자기 또 아들이 경작을 해요. 뭐 농지를 샀던 얘기, 부동산을 샀던 얘기인데 핵심은 잘 아는 것을 합당한 가격에 사는 거 되는 거죠. 그것이 주식이 됐건 개별 종목을 사고 파는 트레이딩 대상이 됐건 아니면은 부동산이 됐건 기업을 인수하건 내가 가치평가를 할 수 있고 그에 합당한 가격으로 사는 게 워렌 버핏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투자 스타일이고요. 네. 그래서 가격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기준은 내가 적정 가치를 정하는 거는 나의 능력이잖아요. 네. 그게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어떤 잘 아는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의외로 많아요. 네. 왜냐하면 어떤 자산이건 주가라든가 뭐가 올라갈 때 가상자산이 올라갈 때 내가 투자하게 되거든요. 더 올라갈 것 같고 남들은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이 후행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네. 자, 그러면 왜 초심자 행운이 발생하냐 하면 보통 올라갈 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재수없이 상투에 잡은 거 아니라 그러면 네. 내가 사고도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최초에 내가 모르고 투자해서 시장에 만들어준 이익도 야, 나한테 이런 자질이 있네. 코로나 직후에 많은 분들이 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이메일 같은 거 보내서 전업 투자자 하면 어떨까요?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런 구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버핏 같은 사람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그런 구분이 명확하고 또 남들이 버는 거에 대해서 안달하지 않아요. 예. 스트라이크가 많이 들어오는데 내가 안 쳐도 뭐 나는 내 공을 기다린다고 야구보다 투자가 훨씬 유리하다고 얘기를 했죠. 스트라이크 3개 안 치면 아웃이면 투자는 계속 기다릴 수 있다라 그랬는데요. 그렇죠. 삼진 아웃이 없다. 저는 근데 한화에서 은퇴한 김태균이란 네. 아주 위대한 타자의 책을 보니까 버핏과 비슷한 말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버핏보다 더 위대한 말을 했어요. 삼진을 당하더라도 나쁜 볼을 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투 스트라이크에서 어정쩡한 볼 이름 쳐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김태균은 애매한 볼을 치게 되면 안타를 낼 확률이 낮고 우리의 몸은 가장 마지막에 행동을 기억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나쁜 행동이 들게 되면 이것저것 치다 보면 장기적으로 아하. 삼진 하나 당하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좀 훌륭한 통찰인데 투자의 대가나 야구의 대가나 뭔가 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비슷하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조바심 내지 않고 오래 길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서 가는 것. 네. 사실 또 그게 어렵기도 하고요. 왜 이제 기술주 투자를 많이 안 했다라는 걸로 이제 비판도 받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워런 버핏이 모르는 것에는 잘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또 생존이 또 첫 번째이고 잃지 않는 게 또 첫 번째이고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도 그렇기도 잃지 하고요. 않는 거죠. 또 이제 찰리 먼거가 한 위대한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돈을 버는데 계속 곱하기로 통해서 증가시켜 나가는데 하나라도 곱하기 0이 있으면은 재산이 빵이 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는 거를 분산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요. 내가 뭘 아는 것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철학 안에는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겸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어설프게 아는 게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제가 인생을 살다 봐도 척척 박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 안에는 겸손의 철학, 내가 꼭 아는 것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완고한 생각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가치 투자 오랫동안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하나같이 다들 이제 겸손함이 묻어 있으시죠. 조금 평온하시죠? 좀 그런 조금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단단하든지 막 어렵지만. 액티브하게 하시는 분들보다는 진짜 마음이 조금 이렇게 평온하신 분들이 조금 길게 보니까 밤에 편하게 잘 수 있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버핏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물론 이게 또 그분들의 기질 성향과도 비슷하니까 비슷하고 가치 투자를 또 하는 걸 테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에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 가치 투자만 있는 거 아니고 다만 우리가 존중할 만한 하나의 어떤 철학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죠.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가치 투자는 사실은 이제 목적은 아니고 돈을 네. 벌기 위한 또 수단일 맞습니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버핏도
외환이나 네, 파생상품, 네, 은이라든지 석유 관련 기업에 막 과감하게 투자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특히 이제 파생까지도요. 네. 이건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버핏이 2000년대 초에 이 주주서한인지 아니면은 주총의 증문즉답인지 대량 살상목이라고 그랬어요. 파생상품을. 그래서 본질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가치 네. 투자에 맞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늘 말하지만은 굉장히 저평가됐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파생상품도 평가할 수 있는 모델들이 있잖아요. 네. 극단적인 저평가가 되었을 때 주식을 그 파생상품 포지션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버핏과 같은 철학, 사실 파생상품은 만기가 있죠. 네. 우리가 계속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본질적으로 가격을 맞추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가치 투자의 철학에 맞는 건 아니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었을 땐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종합상사 주식을 샀는데요. 샀다는 5대 종합상사 주식을 버크셔에서 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들은 이제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이 책에 보면 굉장히 자세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거 살 때도 버핏 입장에서는 미국 사람이잖아요. 달러로 엔화를 환전해서 사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본질적으로 환 리스크에 노출이 돼요. 근데 5대 종합상사, 일본 종합상사를 살 때는 엔화 표시 채권을 발행했어요. 그럼 이제 환 리스크는 본질적으로 없는 거예요. 일본에 들여다도 일본에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본의 금리가 미국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핏은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본질적으로 알매 문제예요. 뭘 하면 안 되고. 제가 버핏 말고 제가 요즘 좀 이제 존경하는 투자의 방식을 알고 존경하는 투자자가 이 베일리 기포드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유서 깊은 이 투자 기관이 있거든요. 네. 근데 베일리 기포드는 제가 볼 땐 가치 투자예요. 굉장히 롱텀으로 하는 투자인데 베일리 기포드가 버핏이 못 샀던 아마존의 주식을 한 10년 넘게 들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테슬라의 2대 주주였어요. 굉장히 장기 투자래요. 자, 그러면 아마존과 그 테슬라 주식을 샀다 그래서 베일리 기포드가 가치 투자자가 아니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알매 깊이예요. 다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알기가 어렵고 이 베일리 기포드보다 워렌 버핏은 조금 더 과거에 좀 어떻게 보면 좀 확정된 검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취하긴 하는데 본질적으로 저는 가치 투자는 알매 문제고요. 나의 능력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엔비디아를 산다 그래서 가치 투자가 아닌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알매 깊이 그 기업과 또 같이 오랜 기간 동행하면서. 근데 남이 사니까 내가 사고 또 나보다 누가 더 비싼 가격에 사줄 수 있는 바보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는 그건 돈을 벌건 한번 결과를 떠나서 그런 건 같이. 그래서일까요? 가상자산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가 한 목소리로 막 비판을 했었거든요. 이게 버핏의 말인지 먼거의 말인지 헷갈리는데 비트코인을 당장 뭐 1센트에 준다고 해도 난 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왜 그렇게까지 싫어했을까요? 금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제 가치 투자자라고 하면은 그 앞에 가치가 들어가잖아요. 밸류. 네. 이 밸류라고 하는 건, 가치라고 하는 거는 투자 대상이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내가 뭘 사면 여기서 증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농지 증식이 되죠. 농산물이 나오잖아요. 건물 임대료가 나오잖아요. 근데 금이나 가상자산은 실은 뭐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성장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좀 마뜩지가 않은 것 같고요.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없다라는 걸로. 또 그들의 굉장히 긴 타임 호라이즌으로 보면요. 지금은 사실 가상자산이 되게 제도화가 되잖아요. 네. 제도화가 되고 있고 자리를 잡아나가는 건데 또 긴 타임 스팬으로 보면 그것 또한 일시의 유행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 생각에는 가상자산이나 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원색적으로 아주 적대감을 표시한 건 맞지만 찰리 먼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상자산이나 금이 아니더라도 주식에 대해서도 나는 98%는 불가지론이다. 틀렸다가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거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럼 사실 금이나 가상자산은 가치 대비해서 고평가 저평가라고 하는 어떤 인식적인 잣대가 틀이 있어야 의사결정을 내리는 건데 이거는 가치를 계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들이 사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들이 가진 뿌리 깊은 철학으로 보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자산의 가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아주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네. 또 본질적으로는 내가 모르는 것이다. 모르는 건 안 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내재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워런 버핏이 농지를 매입했을 때도 그냥 땅값 싸게 나왔네가 아니라 저 땅을 내가 얼마에 사면 네. 저기에서 곡물이 얼마가 나오니 네. 1년에 얼마씩을 벌 수가 있고 몇 년이면 저 땅값을 뽑을 수 있다는 걸 또 계산하고 들어간다는 그럼요. 거고요. 그 아들이요. 또 이 네. 책엔 안 나오지만 그 워렌 버핏의 전기 스노우볼을 보면 네. 아들과도 냉정하게 거래해요. 아들에게 줘가지고 임대료도 받고요. 예, 아주 냉정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버핏 하면 떠오르는 게 탐욕에 팔고 공포에 사야 네. 한다. 남들이 공포감에 질렸을 때 탐욕을 느껴야 한다라는 건데 사실 그게 생각처럼 쉽지만 않죠. 그 상황이 어렵죠. 되면. 네, 어렵죠. 물론 이제 워런 버핏은 본인의 기질이 선천적으로 나는 좀 달랐던 것 같다 뭐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일반인들은 이걸 좀 어떻게 배워보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이 현명한 투자자에서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를 했어요. 네. 실은 우리가 투자할 때는 주가를 맞추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버핏이나 그레이엄이 볼 때는 주가를 맞추는 건 무망한 일이고 네. 또 주가 자체가 장기적으로 보면 가치에 수렴하겠지만 그때그때는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면 1980년대 이후에 투자론의 주된 사조는 합리적 시장 가설이라든가 아니면 시장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시장은 비교적 효율적이야. 네가 뭐 아무리 하려 그래도 시장에서 만들어진 가격이라고 하는 건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된 거다라고 하는 철학이 들어가 있었고 네. 그게 정치적으로는 신자유주의로 간 거죠. 세금 깎아주고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에 맡겨자라고 하는 투자론의 버전이 합리적인 인간 이런 건데요. 사실 가치 투자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시장은 미스터 마켓이라고 본질적으로 이게 조증과 울증에 빠져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걸 활용해야 되는 거지 거기 노예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철학적 기반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떨어질 때 주식을 파는 이유는 뭐 결국 그런 거잖아요. 내가 떨어지는 건 모르지만 이유가 있겠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파는 건데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자들은 시장이 가진 비합리성을 전제로 해서 보는 거고요. 또 그것 또한 내가 시세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겸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기반이 있고 두 번째는 장기 낙관론이에요. 세상에 망하는데 배팅하지 말아야 된다. 특히 워렌 버핏은 이 책을 보면 계속 나오지만 내가 운 좋게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났고 장기적으로 미국은 번영을 할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복원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버핏의 사례가 아니더라도요. 코로나 직전 또 올해 한국 시장 올해 뭐 한국이 뭐 소위 뭐 좋아 보이는 게 뭐 있습니까? 기업이익은 감익이 되고 또 성장률은 1% 저정장이 고착화되고 또 미국은 막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칼을 휘두르고 근데 올해 주식이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이 추세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버핏은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이나 잘릴 거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주가 지수는 복원력이 강해요. 2000년대 들어서 코스피가 2년 연속 떨어진 적도 없고 했기 때문에 시장은 미스터 마켓이고 또 장기적인 낙관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실은 떨어질 때는 절호의 기회가 됐던 것이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성장이 막혀있는 박스권 장세에서도 사실 이때 돈을 버는 거는 떨어졌을 때 안 사면 사실 기회가 없는데 우리가 떨어질 때는 세상이 망한 것 같은 공포감이 들죠. 예. 근데 버핏은 약간의 역발상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공포스러운 순간 아니면 그렇게 우량한 기업의 주식을 사람들이 싸게 팔 리가 없고 예. 또 그런 상황을 또 이용을 또 또 하는 본질적으로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치에 대한 기준이 이제 뚜렷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9월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까 내릴까 불확실성이 크네. 그러니까 내 주식을 팔고 되사자 이런 건데 우리가 버핏의 주식을 살 때는 가격의 트레이딩의 관점에는 그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에 기반해서 사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버핏의 투자는 사업하듯이 하는 관점이 들어가 있어요. 기업을 인수하는 것도 내 사업의 파트너로서 100% 사서 자회사로 만드는 거고요. 설사 지분을 5% 10% 사더라도 그런 관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기업을 하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고요. 내가 주식을 사고 파는 트레이더들은 연준의 결정에 따라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사업을 하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건 내리건 내 사업을 접었다 다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관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관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안전마진이 굉장히 커지는 국면이라 그러면 가치 투자자에게 절호의 기회이죠. 근데 저는 뭐 버핏과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 증권회사에서 일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큰 부를 읽었을 때 네, 네. 그것은 뭐 대단한 통찰력이 아니고 공포에 저항해서 큰 부를 읽었을 때가 가깝게는 코로나 직후의 모습이에요. 2000 밑에도 주식 산 사람들 진짜 돈을 많이 벌었고 또 IMF 외환위기 국면에서 뭐 그 다음에 증권주가 또 10배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특히 주가가 폭락했을 때는 조금 역발상으로 생각할 필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또 그때가 기회였고 다만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누구나 손에 땀이 나고 도망가고 싶은 게 또 인간의 또 본성이고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버핏이라는 사람은 위기 때 용기를 내야 된다고 냈다고 말하지만 네. 2008년 금융위기 때 네. 버핏이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게 2008년 9월 정도예요. 네. 근데 2008년 10월, 11월에 버핏이 주식을 많이 샀어요. 나는 미국에 배팅한다 막 이런 것도 하면서.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나오는데 내가 근데 그 의사결정을 한 3, 4개월만 늦췄으면 훨씬 싸게 샀을 거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의 고점은 2009년 2월 말이었거든요. 네. 근데 긴 역사로 보면 되게 사소해지는 거죠. 그것이 절대 사실 바닥을 잡을 수는 없고 버핏과 같은 사람도 바닥을 잡을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 안전마진이 확보가 됐을 때 사게 되면 뭐 덜싸덕게지대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식시장은 보답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뭐 그때도 물론 한 4개월 정도는 좀 일찍 사기는 했습니다만 또 버티면 올라온다라는 네. 걸 또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다만 그 바탕에는 가치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아마 많은 분들이 워런 버핏을 이제 배우신다면 그래도 뭔가 하나라도 남긴다면 가격과 가치를 구분하고 비교해 보는 것부터라도 좀 배워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제가 그런 점에서 한 가지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지배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국에서도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네. 내가 벌어들인 이익의 뭐 30%를 자사주 산다. 버핏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자사주는 회사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회사 돈으로 자사주 사는 것보다 더 돈을 벌 기회가 있다 그러면 자사주를 사는 게 옳지 않아요. 예. 그 행위는 자기 회사 주식을 트레이딩하는 단기 투자자에게 장기 주주들의 부를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핏이 강조하는 거는 자사주는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훨씬 저평가됐을 때 그렇죠. 사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는 미국에서도 그것이 주주자본주의 과잉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버는 돈의 일부분을 일률적으로 자사주를 산다.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엔 기업 가치에 도움이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신 핵심이 네. 가격과 가치를 늘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 회사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것마저도 쌀 때 싸게 사야 한다. 그럼요. 철저하게. 비쌀 때 사면 안 돼요. 그게 역시 자본 배치고 자산 배분이기 때문에 네. 모든 주주들의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기업의 CEO잖아요. 네. 또 버핏도 정말 CEO를 중요하게 보죠. 또 CEO만 보고 투자한 사례도 있고요. 그럼요. 네, 뭐 핵심적인 기준이에요. 네. 뭐 시즈 캔디라든가 또 네브래스카 퍼니처 가구 이런 회사. 것들은 예. 동네 회사인데 음. 이제 그들이 가진 어떤 것들을 보고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버핏은 예전에 이제 살로몬 브라더스라고 네. 굉장히 이제 결국 이제 리먼 브라더스의 전신이죠. 이제 금융위기 때 망한 회사인데 유서 깊은 투자은행이 있는데 임직원의 부정행위, 채권 딜러의 부정행위와 그것을 우유부단하게 처리했던 CEO의 문제 때문에 90년대에 파산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벤저민 그 워렌 버핏이 이제 투자자였는데 우선주 투자자였는데 이런저런 문제로 살로몬 브라더스의 경영을 했어요. CEO로. 이제 그걸 하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부정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고 명예를 중시하고요. 그래서 버핏이 단지 뭐 극강의 효율을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낭만주의자이기도 해요. 긍정적으로 선해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철학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전설처럼 남아 있습니다만 그 네브라스카 퍼니처였는데 네. 그 가구 판매하고 뭐 카페트 팔고 막 양판점이었는데 미국에서 좀 크게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버핏이 투자를 했던 거기 여성 CEO랑 같이 기자회견 하는 것도 전설의 영상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네, 그분이 자기가 왜 투자를 했는지 설명하면서. 제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100세 넘어까지 아마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 아들들이 하고 예. 네, 그렇게 했던. 대단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버핏의 투자도 많이 배워야겠습니다만 버핏의 눈에 들 수 있는 경영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또 한번 생각해 봄직한 거. 그럼요. 또 명예를 되게 강조해요. 음. 지금 뭐 버크셔 이사회 이런 사람들 기본적으로 연봉이 이렇게 높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연봉이 말하진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명예가 중요하고 그래서 사회이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미국에서 사회이사 뭐 S&P 500쯤 하면 한 2, 30만 불 받는 모양이죠. 네. 근데 사회이사 월급이 그 사람 소득의 주된 소득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사회이사를 회사가 사실 사회이사 그 회사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얘기하기 힘들고 또 독자적으로 얘기해가지고 회사 하는데 좀 여러 가지 딴지를 걸면 회사에서 사회이사 선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사회이사는 그 정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사회이사 두세 개 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연봉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 생활인의 관점에서 누가 소신껏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최대 주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이 버크셔 이사들도 명예를 강조하고요. 이사회의 임금이 그 사람의 주된 생계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근데 얘기까지 그렇게 해요. 따지면 돈 많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조건이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을 제약을 하는 것인데 근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뭐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상법이 하나 둘씩 개정이 되고 또 이제 이사회도 좀 최대 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위원도 좀 분리 선출이 이제 확대가 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사실 워런 버핏이 예전에 포스코하고 이제 비상장사하긴 했습니다만 뭐 대구텍 이런 네. 회사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기업엔 투자를 거의 안 했잖아요. 네. 지금이라면 혹시나 2025년에 워런 버핏이 60대라면 네.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뭐 센터장님 생각은 찾아보면 어떠세요? 뭐 일본도 했는데 또 네. 버핏은 기본적으로 내가 잘 알아야 되니까 네. 기본적으로 또 미국에 대한 굉장히 장기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주된 투자 무대는 이제 미국이다라고 하는 걸 이 책에서 여러 차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버핏이요 정말 투자 오타쿠인 게 예전에는 증권회사에서 투자 편람이란 걸 줬어요. 회사에 대한 개요 같은 게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것도 워렌 버핏은 그걸 다 보고 일본 상장사 것도 다 봤다요. 해외 거. 예, 그래서 보고 다 이제 종합상사 봤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국이 2000년대 초반에 외환위기 직후에 너무 쌌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확보가 되는 종목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 편람이라는 게 일종의 전화번호부처럼 전화번호가 어떤 회사는 무슨 일하고 네, 과거에 어땠고 이런 거 한 두어 장씩 담는 거잖아요. 담겨 있는 거죠. 정말 수백 페이지 이 책보다 더 두꺼운 거 그런 게 지금도 간혹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신뢰가 되게 뭐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희 저희 회사 좀 자랑이긴 한데 신영증권. 예, 신영증권 같은 회사도 이 버핏의 거의 뭐 동반자 이런 사람들이 주식에서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뉴욕 그렇죠. 가서 방문해서 만나보고 그랬는데요. 장기적인 관계가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주식을 오랫동안 들고 배당을 통해서 투자 원본을 다 뺀 예,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장기적인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김학균 전무님 계시는 신영증권에도 장기 투자하는 주주들이 많기로도 유명하고 또 네. 좀 증권가에서 뭔가 막 돈의 회전 이런 게 되게 빠른 이런 금융 바닥에서 좀 다르기로 유명하죠. 기업 문화도. 제가 평가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뭐 이게 꼭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확실히 다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조직 문화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워런 버핏도 그걸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오마에 있는 그 본사 거기도 인원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네, 뭐 한 2, 30명 이렇게 책에 그 나오더라고요. 자회사가 이렇게 많고 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또 주총하면 4만 명이 오는데 예. 그거 뭐 용업체에 맡기지 않고 20명이 뭐 다 한다는 거예요. 사무실을 그런 한 얘기도 개 치면 다 끝나는. 네. 그리고 또 투자를 했으면 그 자회사에 다 그냥 믿고 맡기는. 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막 간섭하고 재무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회사가 하는 거는 자회사는 알아서 다 해야 되고요. 물론 CEO가 잘못하면 바꾸겠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지주회사가 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 배분, 자회사들이 벌어들인 돈, 특히 주요 자회사인 보험사들이 받아들인 보험료를 가지고 여기저기 투자하는 게 그들의 일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무슨 그 종합기획실이 있어가지고 한번
지주회사 감사 나가면은 예. 그냥 자회사가 벌벌 떠는 본질적으로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CEO를 비롯해서 이사들을 잘 임명해 놓고 네. 거기에 성과에 따라서 성과를 배분해 주기도 하고 책임을 묻기도 하고 네. 그것만 하면 된다. 그것만 하면 되고 제 생각에는 애초에 고를 때부터 좋은 사람.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다 보니까 실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버크셔에서의 자회사가 뭐 70개가 되고 제네럴리인가요? 이 보험회사 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포지션을 잘못 잡아가지고 바정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2000년 때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뭐 100% 확실성을 가지고 돌아가는 구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믿고 맡기는 그렇죠. 그런 문화가 뭐 있는 것 같아요. 사고를 안 친 회사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네. 조금 더 건전하게 또 경영을 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 한 주가 최근에 보니까 한 75만 달러, 네. 한때는 한 80몇만 달러 가서 한 주에 막 13억, 14억 갔었잖아요. 그게요. 이번에 아마 버크셔에서의 내려와서. 주총이 5월 3일 날인가 했을 거예요. 토요일 날 하거든요. 예. 5월 3일 날 했네. 5월 2일이 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81만 불. 버핏이 은퇴하겠다고 밝히니까 그 이후에 좀 떨어진 주가가 거죠. 빠졌죠. 예, 그레이그라고 하는 이제 그 다음에 CEO가 어깨가 되게 무거운데 그 기간 동안에 S&P 500은 한 15% 올랐어요. 근데 상대 순위로 버크셔에서의 뭐 보면 10% 정도 떨어졌으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먼 거도 가고 또 버핏도 그만둔다고 하니 이제 그런 걱정이 주가에 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그렉이라는 분을 네. 워런 버핏이 뭐 1, 2년 본 것도 아니고 네. 아주 오랫동안 이제 승계구도로 만들어 놨고 검증된 사람을 이제 임명했다고는 하는데 차기 회장으로 주가에서는 일단은 버핏 프리미엄이 좀 빠지고 있고 네. 버크셔 해서웨이가 과연 찰리 먼거와 워런 버핏이 있을 때랑 네. 똑같이 잘 갈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저는 상당한 도전일 것 같아요. 근데 버핏이 늘 말하는 게 우리는 구조를 잘 만들어 놨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 지주회사들이 자회사들 자율성을 가진 자회사들이 우리가 가진 경쟁력이고 그래도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네. 저는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다이내믹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뭐 이제 가치 투자를 상징하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뭔가 먼 거가 없고 버핏이 없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게 그냥 조직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될까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잘 될 거다 나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 판단이 들어간 건 아니고 한 3, 4년은 상당히 그 시험의 무대에 서게 될 거. 또 제 생각 미국 주식이 한 13년 올랐어요. 네. 그러면 뭐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만 사이클이 없는 자산은 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베어 마켓이 왔을 때 사실 버핏도 결과론적으로 잘했지만은 뭐 한 10년에 한 번은 버핏이 감 떨어졌다고 욕 많이 먹었어요. 아유, 지난 예. 코로나 때도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럼요. 그때 막 뭐 코인 날라가고 또 성장주 날라갈 기본적으로 때 가치 투자가 약간 역행적 투자가 있거든요. 네. 가는 걸 따라 사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저평가를 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압박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지나가서 보니까 아유 그렇게 잘 버티고 성공했네 하지만 그 기간 한순간은 견디기가 되게 힘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먼거와 버핏이 없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떻게 될까라고 보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좀 공허함이 있죠. 당장 내년 5월 주총에서 네. 다른 사람들이 과연 먼거랑 버핏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성과를 떠나서 그레그라고 하는 사람이 90세가 넘은 노인들이 만당 같기도 하지만 그런 유머와 통찰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많이 있을까? 그리워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워런 버핏은 떠나기 전에 엄청난 현금성 자산을 만들어 놓고 네, 떠났어요. 네. 기회를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늘 돈을 갖고 있죠. 워렌 물론 버핏은. 네. 그래서 이제 좀 언론에서 잘못 해석하는 게 워런 버핏이 현금을 많이 마련해 놨으니 네. 머지않아 위기가 올 거라는 거를 전망하는 거다라고 보면은 사실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구조 자체가 돈이 계속 들어와요, 보험료가. 그래서 현금은 네. 보험 영업이 잘 되면 잘될수록 돈을 쌓아놓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이제 뭐 조금 너무 그렇게 기계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힘든 면이 있죠. 그래서 이 훗날에 그레그 웨이블이 워런 버핏이 엄청나게 준비해 놓은 그 현금성 자산을 집행하는 날이 오면 또 역시 버핏은 버핏이구나. 한번 또 우리가 그때 또 느끼겠죠. 물론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900페이지가 넘는 워런 버핏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담은 워런 버핏 바이블 완결판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하나를 직접 좀 낭독을 부탁드리려고 해요. 네, 이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버핏의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돈을 잃어도 됩니다. 그러나 평판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단 한치도 평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의미로 이 구절을 뽑아주셨어요? 장기적인 관계, 예, 근본적으로 세상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저는 이 구절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버핏도 뭐 10년 이상 쌓은 평판이 무너지는 건 5분이면 충분하다 이런 그럼요. 이야기도 했고 평소에 또 행실까지도 많이 또 우리에게 선생님처럼 스승처럼 많은 가르침을 준 인물이죠. 이 책을 보시면서 특히 이제 워런 버핏의 삶에서 혹은 투자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구독자분들이 이거 하나만은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아는 것만 하자. 아는 것만 예, 하자. 워렌 버핏이 1942년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부를 만들어준 건 한 10개 종목이에요. 근데 우리가 버핏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짧게 보고 투자하고 하는 것들은 이 거래를 중개해주는 금융회사에게는 수수료도 좋습니다만은 투자자에게 도움이 많이 안 되고요. 내가 아는 걸 좋은 가격에 사야 된다 그러면 투자라는 게 행동을 많이 해선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행동은 적게 하고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은 적게 하고 행동을 많이 하다가 일단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하죠. 예, 그런 경우들도 근데 그 있죠. 반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행동은 적게 하라라는 것도 버핏의 가르침이고요. 능력 범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능력 범위를 제한시켜 놓고 그냥 그 안에서만 하라가 아니라 사실은 또 능력 범위를 또 넓혀야죠. 확장시켜 나갈 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요. 버핏과 먼 건 하루에 500페이지 이상씩을 그러니까요. 매일 읽었다고 하고 940페이지짜리 책도 버핏은 이틀이면 그렇네요. 네. 자, 오늘은 워런 버핏 바이블 완결판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인 김학균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